그러면 1문단부터 앞에서부터 각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혹시 노래 중에 혹시 요런 노래 아세요? 그 동방신기 모르지? 역시 모를 것 같았어. 예전에 동방신기라고 엄청나게 인기였던 그룹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왔었어요. 이 동방신기 오빠들이 얼마나 멋있던지. 그래서 그때 나왔던 노래가 오 정반합이었어. 엄청 심오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옛날에 제 장래희망이었던 뭐라고 해야 돼? 저의 워너비가 그렇게 됐을 줄을. 이제 어둠 속의 인물이 돼버렸네요. 슬픈 일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대요? 변증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요. 변증법 처음 보는 단어네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보겠습니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해겔이 거명된다. 아, 그러면 변증법의 대표 주자가 바로 누구다? 해겔이라는 아저씨구나. 자, 변증법에 대한 개념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밑으로 한번 보실게요. 변증법은 근데 쭉 밑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이게 아니래요. 앞에 건 열심히 읽어봐야 의미가 없는 거지. 얜 틀린 거야. 그럼 뭐인지 볼게요.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주의 병렬이 아니래요. 그럼 일단 대등하기도 않고요. 대등한 위상이라는 건 뭐예요? 소위 말하는 클래스가 같지? 같다. 이건데 지금 여기선 대등하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 클래스가 다르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새 범주의 병렬도 아니래요. 병렬이라는 건 뭐야? 나란히. 그러니까 나열해 놓는 게 아니라 뭐래요? 첫 번째, 대립적인 두 범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구성 요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대립적인 두 범주가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야?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병렬이 아니라는 거죠. 수렴적 상향성이 있습니다. 수렴적 상향성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래서 얘들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A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요. B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 변증법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A와 B는요. 어떤 속성을 가져야 돼요? 대립적인 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증법은 이게 그냥 대등하게 나열시키는 게 아니라 수렴적 상향성을 가집니다. 그럼 수렴합니다. 위로요. 두 개의 성질이 상향을 해서 무엇으로 조화가 된다? 새로운 성질로 조화가 된다. 이게 바로 변증법의 그림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갈게요.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서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질문할 거예요. 그럼 논증 방식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논증 방식이에요. 첫 번째. 그런데 동시에 뭐야?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럼 뭐야? 논리적인 분석 방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두 가지의 성질을 가졌다는 뜻이죠. 밑으로 갈게요. 즉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앞말과 똑같다는 뜻이죠.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네.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도에서 질문할 거야. 이념의 개념 뭐니? 이 글에 나왔어. 이념의 개념. 그렇죠.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바로 이념인 거야. 그럼 앞으로요. 이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세계의 근원적 질서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글을 읽다가 세계의 근원적 질서다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입니다. 그럼 아까 읽었던 내용 한번 볼까요? 이념의 내적 구조래요.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논증의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변증법은요. 논증 방식이지만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에서 드러나는 방식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념의 존재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근원적 질서조차 변증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혀야 하는 철학적 논증도 마찬가지로 변증법적인 체계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해되셨죠? 그럼 핵심 정보는 뭐야? 변증법의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변증법의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 변증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글에선 두 가지 나왔습니다. 논증 방식이면서 동시에 존재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변증법이요. 철학에서만이 아니라 뭐까지로도 확장시키고 있어요? 미학으로도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학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입니다. 에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종교, 철학은 근원적으로 어떤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절대정신입니다만 차이점은 뭐예요? 형식이 다르다. 요거죠. 자, 그럼 절대정신이 뭐냐가 나왔습니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아까 또 나왔지?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어? 세계의 근원적 질서. 근데 이걸 뭐라고 바꿨어요? 절대적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뭐와 같은 거야? 세계의 근원적 진리와 같은 것이죠. 그럼 이념은요, 세계의 근원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절대성을 가졌다. 근원성과 절대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 이 글에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이래요. 아, 그럼 절대 정신이란 인간의 정신인 건데, 인간 정신 중에서 무엇을 인식하는 이념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념은 이 세계의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절대 정신이란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인 거고 그런 진리를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 거죠.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예술, 두 번째 종교, 마지막으로 철학 되셨죠? 자, 이어서 갈게요. 예술, 종교, 철학은 아까 우리 했던 내용 또 나왔죠. 절대적인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대요. 공통점이다라는 뜻입니다. 공통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수능 문제나 조금 더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지문 문제에서는 네모와 세모, 즉 이항 대립 또는 구별되는 개념들 사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출제하는데 사실 1, 2학년 문제에서는 거의 차이점 위주로 출제를 해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이 이제 3학년 문제에 나오면 가끔 놓치는 게 등장하는 게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지만 뭐가 좀 달라요?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왔죠? 얘들아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두 번씩 반복해 줍니다. 밑으로 갈게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이라고 얘기했어. 좀 뭔가 말이 좀 꼬였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절대정신의 세 형태. 우리 아까 전에 봤었죠. 그게 바로 뭐야? 위에서 봤었죠. 예술. 또 뭐야? 종교. 또 뭐야?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한대요? 체크 각각 대응합니다. 각각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요. 앞에서부터 언급한 순서대로 1대1로 대응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술에 대응되는 형식은 직관인 거고 종교에 대응되는 건 표상이고요. 철학에 대응되는 건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관부터 설명을 하는데 직관은 얘들아 무엇의 형태에 대응돼요? 그렇죠. 따라서 예술에 대응하는 그 형식인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어떻게 지각한대요? 감각적으로 지각합니다. 감각적으로 지각한다는 건 뭘까?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겠네. 자, 이어서 갈게요. 표상입니다.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무관하다에다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무관하다라는 건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얘들아, 비문학 지문의 가장 출발점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정보겠죠. 무관하다라고 얘기했으니 그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뭐야? 표상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유입니다.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입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요, 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구체적인 감각을 이용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네? 직관이죠. 그치? 그 외에 나머지들은 어때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이의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각각 또 나왔죠? 각각이라는 건 뭐야? 앞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1대1로 대응한다. 아실 거고요.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그 다음에 표상의 내면성은 그럼 얘들아 직관은 왜 외면성이 있는 걸까요? 아까 전에 직관의 개념이 뭐였어? 그렇죠. 감각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외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표상은 어떻다 그랬어요? 외부에 그것이 있든 없든 간에 무관하게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내면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종합이 된대? 사유에서, 즉 순수한 논리적 지성을 통해 종합됩니다. 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요. 변증법의 그림은 이랬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직관과 표상은요. 어때요? 대립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외면성, 하나는 내면성. 대립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사유에서 종합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조금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얘랑 대응되는 거. 또 얘랑 대응되는 거. 그리고 철학에서 종합된다. 자, 이어서 갈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형식 간의 차이는 뭔지 아실 겁니다. 형식 간의 차이 위에서 언급된 요 형식들. 요 형식의 차이에 의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 중대한 차이가 생긴대요. 중대한 차이점. 이제부터 차이점 얘기할 거야. 해겔에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절대적 진리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절대적 진리가 뭐야?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념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속성을 가졌대요.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고 철학은 사유하기 때문에 여기 체크 단계적 등급이 매겨집니다. 제가 여기다 왜 체크했을까요? 개념과 개념 사이 관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순차적이다. 순위가 정해져 있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즉 예술은 초보,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숙의 절대정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순서는 뭐예요? 철학이겠죠? 그래서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래요. 최고는 뭐다? 네. 그다음에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단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시험에 출제되었던 해겔의 글에서는 이런 말을 더 덧붙입니다. 예술은요, 훨씬 더 인간의 지성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에는 뭔가 절대정신을 표현하는 최고의 형식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종교가 등장하게 되죠. 중세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떠올려 보면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종교를 통해 이념을 드러내려고 했다. 그런데 얘들아, 해겔은 어느 시대에 살았니? 계몽주의가 발달하던 그쵸? 이성을 중시하던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인간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야.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철학이 최고다! 라는 결론으로 이루어진 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 가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4번을 가보실 건데요. 자, 4번에 1번부터 볼까요? 가만 읽어볼 겁니다.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뭐죠?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위상이 뭐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등급이 매겨져 있느냐. 그쵸? 근데 얘들아, 여기서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서로를 비교한다라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가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상대적 위상에 우리 아까 뭘 살펴봤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바뀌어왔죠. 예술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철학으로. 근데 절대적인 위상인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하지만요, 얘들아,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 예전에는 예술이 인류의 전반적인 지성이 발달되기 전에는 예술이 짱이었어. 그렇지만 인류의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술에서 종교로, 종교에서 철학으로 더 나은 것들이 등장했잖아. 그럼 얘들아, 이 말은요, 상대적인 순위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에서 상대적인 위상 제시한다. 가는 맞는 말입니다. 2번 가실게요.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뭔지 아시죠? 변증법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등장하나요? 가에서는 등장 안 하죠. 그럼 얘들아, 가 틀렸네. 3번 가와 달리 나는 이라고 얘기했으니 일단 넘어갈게요. 4번도 가와 달리 나는 이라고 했으니까 나를 읽어야 되겠네. 5번 가겠습니다. 나와 달리 주어는 가예요.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그게 바로 뭐죠? 변증법이죠. 변증법에 얘들아, 요 단어 알아야 돼. 통시적. 통시적은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변증법이요, 고대 그리스에는 어땠고 중세시대에는 변증법이 어땠으며 현대는 어떻습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한 거니, 아니면 해겔이 주장했던 그 변증법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나요? 였어요. 후자였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서는 통시적인 변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단어 꼭 아셔야 돼요. 통시적이라는 단어는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럼 얘들아, 얘랑 대조되는 단어도 아셔야 됩니다. 통시적의 반대말은요, 공시적이라는 단어예요. 공은요, 공통되다, 공유하다 할 때 그 공자입니다. 시는요, 시간 시자죠. 그러니까 공통된 타임라인 속에서 공간적인 변화를 따져본다면 그게 바로 공시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방식은 이렇죠. 고려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연표대로 살펴봅니다. 그럼 얘들아, 이건 시간의 순서대로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통시적인 거예요.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볼까? 1803년에 세계는 어땠을까? 1803년에 한반도는 어땠고 1803년에 아메리카도는 어땠어요? 라고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시간대 안에 공간적으로 차이점을 살펴봤죠. 시간대가 공유가 되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공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자, 통시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요, 횡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공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종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타임라인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해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1번 볼게요. 예술, 종교, 철학 간의 인식적 내용의 동일성. 얘들아, 내용은 동일하다고 얘기했죠. 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절대 정신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건 동일하지만 형식이 어때요? 다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형식은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라는 말이네요. 1번은. 2번입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뭐였니? 이념이었죠? 이념. 이념과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룹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똑같은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위로 한번 보실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체크.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실까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뭐가 있었을까? 예술, 종교, 철학이죠. 그럼 예술, 종교, 철학은 지성의 세 가지 형식, 이게 바로 뭐였어? 직관, 또 표상, 그리고 사유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예술, 종교, 철학이요, 지금 직관, 표상, 사유의
내가 인식하려고 하는 대상 그 자체인 거야? 아니면 인식하려고 하는 대상이 가진 형태인 거야? 형태죠. 내가 인식하려고 하는 대상은 뭐야? 절대정신, 이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틀렸어요. 따라서 3번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변증법은 논증의 방법이자 논 대상의 존재 방식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4번 맞는 말. 5번입니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이다.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6번 문제까지 해설하고 갈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문제의 틀린 문제는 4번인데요. 왜 틀렸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거, 이건 바로 뭐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유를 통해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얘들아,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 준비하는 거죠. 그거는 직관을 통해서는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직관은 뭐가 있어야 돼?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건데 기획 단계에서는 아직 없는 걸 내가 계획해야 되는 거니 직관이라는 게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나로 가서요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습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승리로 끝나도 안 된대요. 그지? 승리도 안 되고 또 뭐도 안 돼요? 중화도 안 된대요. 이게 바로 뭐야? 고유한 성질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한테 먹히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종합에서 핵심은 뭐다? 본질적인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1번. 본질적인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적으로 고양되어야 합니다. 질문할 거야. 고양되다 무슨 뜻이에요? 훨씬 더 높아지고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높고 풍부해진 상태, 더 나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얘들아, 질적으로 쉽게 말하면 더 나은 상태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범주? 최상의 범주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게 바로 종합이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는 뭐의 개념 정의하고 있니? 종합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입니다 해서 바로 이것은 뭐예요? 종합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종합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고양된 질적인 최상의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이것 종합이에요. 밑으로 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그가 내어놓은 성과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다 완성된 걸까? 뭐래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미학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뭐래요? 그렇다는 답변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의심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 미학 부분에서는 뭔가 좀 더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다. 완벽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미학 부분에 있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가볼게요.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 요 내용은 다 아시죠? 잠깐 밑으로 갈게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요 과정 기억나실 거예요. 1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지는 과정에서 외면성은 점차 지워진대. 외면성은 누구 거였어? 직관 거였거든요. 외면성은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은 누구 거였어요? 내면성은 우리 직관 사이에 있는 거 뭐였니? 그렇죠. 표상이었죠. 표상이 가지던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외면성은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점 강화되고 완성되고 있대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종합의 개념과는 부합하지가 않는 거죠. 왜? 종합은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의 속성, 고유한 속성들이 유지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예요? 외면성은 사라지고 한 놈이 우세해지는 상황이 됐으니 이런 상황은 앞에 있는 개념에 비춰 봤을 때 제대로 된 종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글쓴이의 생각인 겁니다.
밑으로 갈 거예요. 또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이게 바로 예술의 성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뭐예요? 지금 미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대적 구분 또는요, 이러한 형태적 구분이 변증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볼게요.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해서 감각적 뭐였었어요? 뭔가를 그렇죠.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거였죠. 근데 이러한 핵심 요소, 즉 뭐예요? 감각적 지각성이 종합의 단계. 여기서 뭐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의 단계가 바로 뭐? 철학. 사유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다,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완전이죠. 그러니까 조화를 완벽하게 못 이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제시하네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 정신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과정, 예술로부터 종교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철학까지 오는 것까진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끝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 그 다음 단계인 뭔가를 얘기해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다음 단계의 속성은 뭐가 되어야 한대요? 완전한 주관성이 다시 재객관화되는 과정. 추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래요. 그럼 얘들아 무슨 말이야? 철학 이후에 이 알파 자리에 여러 개의 후보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라는 거야?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니까 얘들아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해겔의 변증법에서 예술은요 가장 낮은 단계였지만 지금 나글에서 예술은요 다시 최상의 단계로 올 수 있는 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밑으로 볼게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해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뭔가 해겔의 말은 좀 아쉽네. 라면서 비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실까요? 자,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 변증법이죠. 거기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 제시했어요. 또 어떻게 제시해서 나에서는 다시 최상의 단계로 들어올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하나 맞는 말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3번 왜 틀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미학 자체에서 뭔가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을 얘기한 거죠. 시대에서 오는 한계가 아닙니다. 그 논리체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유형화한다는 아닌 거죠. 예술 장르를 유형화한다면 뭐 예를 들어 그림은 어떻고 음악은 어떻고 춤은 어떻고 이런 걸 다 유형화 시켜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 정답 몇 번? 1번이네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으니 무슨 관점인지는 아실 거예요. 해겔의 입장은 좀 아쉽다. 그래서 뭘? 철학 이후의 단계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예술이 들어갈 수 있다. 인 거죠.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겁니다. 자, 1번 보실까요? 기억 보시면은 기억은 첫째와 두 번째 범주가 서로 대립한다. 기억은 뭐였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기억은 그렇죠. 정립, 반정립, 종합이었습니다. 대립적인 거 맞는 말이네요. 자, 니은 보실 거예요. 예술과 종교, 철학입니다. 예술과 종교 각각 대립되는 성격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인 범주 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어떻게 생각해요? 대립되는 범주구나. 1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의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는 뭐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가 합쳐져서
최상의 단계인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준상의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3번 보실까요?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의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 첫 번째 범주의 특성 아까 뭐였었어요? 예술의 객관성. 그죠?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지각의 외면성이었죠. 근데 얘들아, 나이에서 얘기했던 게 뭐야? 점점 범주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객관성, 외면성은 아예 소멸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강해지지가 않겠네요. 3번은 탈락입니다. 4번. 자,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조화로운 통일 이루어지겠지만 얘들아, 니은에서는 안 이루어지겠죠. 왜? 우리가 지금 누구의 관점에서 보니까 글쓴이의 관점, 즉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가의 관점이라면 4번은 틀린 말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4번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수렴적 상향성 드러납니다만 니은은 왜 안 되죠? 나의 글쓴이는요. 지금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해겔식의 분석에는.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보. 해겔에 대한 얘기고요. 자, 해겔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성이 더 발전해야 예술을 더 완성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얘들아, 그 얘기는요. 이 마지막 문단의 이 얘기랑도 연결이 되지 않겠어요? 요거죠. 그죠? 해겔 스스로가 인정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의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네 말을 바탕으로 한다면 내가 내 글에서 주장했던 철학 이후에 뭐가 후보가 될 수 있다? 예술이 더 발전된 단계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결론을 지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말에 해당하는 거 보실 겁니다. 2번 한번 보실게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그쵸?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까 전에 철학의 단계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재객관화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나의 글쓴이의 핵심은 뭐였었어요? 나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대립되는 범주가 각자의 성격을 가지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였어요?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이게 바로 뭐야? 앞 단계에서 얘기했던 철학이 되겠죠.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부터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실게요. 1번입니다. 얘들아,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를 중화하지는 않았죠. 중화가 뭐야? 우리 앞부분에 중화의 개념 나왔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체크해 볼게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된대요. 그럼 얘들아, 중화의 특징은 뭐냐면 대립되는 A와 B의 두 가지 성격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치? 근데 얘들아, 우리가 봤던 나글에서는요, 누구의 성격이 사라지는 거야? 예술의 성격이 사라지고 누구의 성격만 남아요? 종교의 성격만 남아서 그게 어디까지 계속 발전돼? 철학까지 발전된다. 그 얘기였죠. 그럼 얘들아, 얘는요, 중화 상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 승리라고 보겠네? 따라서 얘는요,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실 거예요.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니 볼까요? 반정립은 뭐야? 두 번째 단계야. 그럼 어디에 속해? 얘랑 대응하는 건 종교죠? 그치. 그럼 얘들아, 얘는 어때요? 3번.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얘들아,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객관성이 사라져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글쓴이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야? 대립되는 두 범주의 성격 중 한 놈이 사라지고 한 놈만 살아남는 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4번처럼 되게 되면 뭐야? 오히려 누구의 성질밖에 안 남아? 예술의 성질밖에 안 남아서 종교의 성질이나 철학의 성질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글쓴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야. 4번은 탈락이에요. 5번입니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는 아니죠.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술이
진리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면으로 배치되죠. 5번의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이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건데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하는 단어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지하다. 소지하다가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일 때는 언제 쓰여요? 소지품, 그쵸? 소지품은 뭐야? 내가 진짜 현실에서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요, 물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규범적인 내용, 개념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게 이상한 거죠. 자, 간주하다. 얘들아, 간주하다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상태나 성질이 그러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주하다, 뭐뭐하다고 여기다. 그죠? 또는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상정하다. 또 비슷한 맥락으로요, 뭐뭐라고 전제하다. 그래서 얘들아, 간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요, 그게 절대적인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을 마련해 놓다, 그러하다고 약속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문 살펴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지문은요. 4번, 5번, 7번, 8번입니다. 모두 오답률이 50% 이상이었던 지문들이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항들은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